몇 년 전인가 주변에서 이 영포티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40대가 되었지만 아직 20, 30대 못지않는 젊음을 가진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남자들을 일컬어 그 식지 않는 건강과 열정 그리고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칭찬하는 멋진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이 영포티라는 말은 사실 그 정반대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나이값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이팔 청춘 젊은이인 줄 알고 어울리지도 않는 대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옷과 신발에다 무엇보다 자기가 진짜 아직 그런 줄 알고 특히 회사에서 20대 어린 여자 직원들에게 치근덕대는 사연들이 요즘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며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가 너무 심각한데 요즘 40대들은 앞으로 한 500살까지는 살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와 제 한심한 친구들의 모습을 봐도 항상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듯이 물론 일부 40대 남자들의 경우 실제로 아직 철도 덜 들었고 또 고백받는 분의 충격과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띠동갑 심지어 20살 가까이 차이나는 어린 여자분들에게 껄떡대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들도 덜어 있기는 한데 사실 거의 대다수의 이 나이대 남성분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포티 조롱이 좀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슬픈 건 나이들과 함께 노쇠해진 얼굴과 몸 때문이 아니라 미처 늙지 못한 그 마음 때문이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너무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상태나 마음을 돌아봐도 물론 얼굴이나 외모 상태의 경우 원래 출고 때부터 상태가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외모의 중요성이 훨씬 덜해진 차라리 지금이 더 편하고 좋지만 한편 밤에 조용히 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를 돌아보면 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때 나와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때 그 소년이 아직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랄까 마치 옛날 영화 맨인 블랙에 나온 것처럼 시간이 가며 노화해가는 인간형 로봇 안에서 탑승해서 손에 리모컨 들고 그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작은 외계인처럼 물론 살아가며 고생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다 보니 분명 예전보다 좀 더 경험이 쌓여 철이 들기는 했지만 나는 분명 아주 어릴 적 그 여리고 연약했고 또 유치하고 상처받기 너무도 쉬운 오래전 그 소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는 나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근엄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현명한 모습 그리고 쉽게 웃거나 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해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그 어색한 어른 연기를 하며 살아오다 보니 이제 슬슬 배우 데뷔를 준비해도 될 정도로 그 어색한 어른 연기에 익숙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른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진 눈가에 진 주름들과 조금만 뛰어도 아픈 무릎과 골반. 옛날에는 3일이면 아물던 피부의 상처들이 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뚝 떨어진 신체의 회복 능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영양제를 10가지나 입에 털어 넣어도 점심만 먹고 나면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을 정도로 졸리고 피곤한 뭐 그런 신체적인 것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하는 좋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면 그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은 바로 다정함입니다. 어른은 다정합니다. 일단 자신부터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려고 하고 또 상대가 아프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줄 정도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인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그게 어른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런 다정함은 말하자면 아주 향기가 좋은 향수와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로 인해 주변 분위기 전체를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향수처럼 채워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은 자리를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상을 남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올해 읽은 에세이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동시에 그 어떤 자기계발 책보다도 앞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 또는 나의 그 어른 연기를 잘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어준 너무도 좋은 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인간
인간관계에 있어 이 다정함이라는 건 단지 사람이 착해서 또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라서 갖출 수 있는 품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즉 철저한 자기 마음 관리와 또 나쁜 인연의 경우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며 그런 눈물의 결과 타인의 감정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그녀는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마치 상대에게 선물을 주듯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꽃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사실 관계의 이익이나 내 기분 같은 것 이전에 우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생각해서 다정하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우리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못합니다. 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함부로 말을 합니다. 다정한 사람, 그리고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은 뻔한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와 같은 뻔한 말을 자주 해야만 대화의 온도가,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갑니다. 에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은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거나 불편해서 이기적인 내가 나에게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즉 오늘도 가정과 회사에서 그 힘든 어른 연기를 하며 너무도 지쳐버린 자신을 향해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내가 아주 작은 성과나 성장을 이뤄냈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그걸 칭찬해주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정말 기특하다, 잘했다, 멋있다 하며 스스로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그런 모습, 아니면 자꾸 과거 무지하고 철없을 때 했던 실수를 다시 꺼내놓으며 자책하는 자신을 두고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과거는 멀리 지나가 버린 일이고 지금 그런 후회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나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과거의 실수나 선택에 대한 후회는 내려놓으라고 말해주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무사히 별탈 없이 잘 살아낸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대견하고 훌륭하다고 틈만 나면 자신을 칭찬해줄 수 있기를 작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녀는 우리가 이 무섭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며 어른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를 지탱해줄 어떤 한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흔한 명언이라도 좋고 또는 어느 책에서 읽은 마음에 깊은 공명을 울린 문장도 좋은데, 예를 들면 실패가 너무 많아 힘들었던 20대 시절 작가는 넘어지면 뭐라도 주워서 일어나면 돼 라는 문장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그게 그 힘든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좀 고상한 척을 해보게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몇 가지 가장 유명한 라틴어 격언을 골라 말해보자면, 그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짧은 문장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으며 다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일상의 크고 작은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는데 활용했고, 다른 이들의 경우 메아 쿠파, 즉 내 탓이오라는 문장을 늘 가슴에 품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미움과 같은 아픈 감정들을 그 모든 책임이 바로 내게 있다는 커다란 마음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문장에게 도움을 받아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조금만 더 힘을 내는 용기와 지혜를 낼 수가 있었듯이, 이혜인 작가님은 우리들도 다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소중한 문장을 하나 품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 문장에 기대어 더 잘 버틸 수 있다고 귀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나 모자 또는 손목에 비싼 시계 같은 걸 차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자기가 이 일을 정말로 오래 해봐서 또는 회사에서 부장, 이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서 진짜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항상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지루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게 돈이든 이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든지 아니면 지난달 뽑은 외제차 같이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뽐내고 자랑해서 그렇게 자신이 더 멋지고 잘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눈에 주름도 많고 아침에 영양제를 500개를 먹어야 할 정도로 몸이 늙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아직 남을 향한 배려나 다정함이 깃들지 못하고 유치한 허영과 부실한 자존심만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든 결코 어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남들이 어른으로 봐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시골 동네 가운데 있는 아주 오래된 거대한 은행나무처럼 또는 때론 마을 뒤편의 거대한 태산처럼 남들이 마음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어른이며 상대방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괴로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따뜻한 말 몇 마디로 잠재워 줄 수 있고 또 실패나 후회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뛰어나도 괜찮다고 나도 옛날에 그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다 잘 지나갔다고 조용히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어른이며 그런 모든 어른의 위대함의 뿌리가 되는 것이 다정함이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이런 다정함이 쌓일수록 우리가 슬퍼하는 나이 듦은 페널티가 아닌 훈장이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즉 그래서 젊은이들보다 더 멋진 진짜 영포티, 그런 영포티보다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영피프티, 그리고 마치 태산처럼 듬직하고 또 함께 있거나 아니면 잠깐만 대화를 나누어도 그 다정함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해지는 영 60, 영 70,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해탈의 경지에 들어선 무적의 영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꼭 어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닌 젊은이들 또는 학생들 포함 모든 인간을 위해 마치 마음의 보약과도 같이 따뜻한 위로와 매우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곧 한 해를 마감하며 마음속에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최근 드물게 본 너무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일본이 아주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트럼프 팔에 매달려 치어리더처럼 펄착 뛰면서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미국에게 800조 원이라는 삥을 뜯기면서도 너무도 좋아했던 일본의 새 총리 타카이치 덕에 이번 달부터 일본 경제는 무려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성장의 흐름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 정말 뭔가 엄청난 호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저 아래쪽을 향해 내려갈 예정이어서 최근까지 무려 30년이 넘도록 가뜩이나 힘들었던 일본 경제에 전에 없는 매우 어둡고 우울한 침체기를 가져오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기댈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관광업입니다. 관광업은 일반 무역과는 또 달리 외국인들이 아예 달러를 직접 들고 와서 나라 곳곳에서 현금으로 써주고 가는 형태의 수입이라서 외화 벌이도 되면서 동시에 내수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그 어느 나라든 간에 최고로 짭짤한 수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약 2-3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이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방문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일본에서도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하며 관광세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최고의 호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중국 또한 갑자기 해외여행 관련 이런저런 제재들이 풀리면서 일본으로 엄청 몰려가 최근 들어서는 드디어 중국 관광객 수가 한국인 관광객 수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수입원으로 평가되는데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경우 어차피 그게 화장품이든 뭐든 간에 한국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별로 쇼핑을 하지 않는 반면 중국인들은 그게 뭐든 중국산보다는 일본 제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같은 기간 방문한 한국인들에 비해 중국인들이 약 2배 가까이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떼거지로 밀려오는 중국인들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문제가 종종 큰 사회 문제가 되고는 했지만 중국인은 싫어도 돈은 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돈을 벌며 꾹 참고 견디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인들을 견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인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한한령 그거 했을 때처럼 여행 포함 거의 모든 교류가 아예 뚝 끊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도 말했듯이 앞으로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그간의 상황을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커다란 사건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 모든 건 바로 이 다카이치의 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7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카이치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 발언이 나온 그 맥락도 정말 뜬금없기는 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데 어째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발동되는지 그 논리적 설명부터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당연히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최근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절대로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았던 그 금기를 일본 총리가 자국 예산위원회 자리에서 뜬금없이 꺼낸 것입니다. 그간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늘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일본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의 총리들이 몇 있었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일본 쪽에서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처음이며 아마 마지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정말로 멍청한 것이 이 엄청난 발언으로 인해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카드, 즉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 카드 자체가 사라져버려 이제부터는 확실한 명분을 손에 쥐고 불같이 화를 내며 온갖 방법으로 일본을 때리게 될 중국의 공격을 그저 막아내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앞으로 중국은 센카쿠 제도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히토류를 포함한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중국의 압박을 모두 받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나 실력 같은 게 있다면요. 또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는 데 있어 뭔가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번 다카이치의 발언은 그런 사전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최근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그런 유치한 거짓말처럼 정말 생각 없이 나온 실언이자 그저 자신을 추종하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굉장히 세게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한 정말로 무책임한 실언으로 앞으로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어 운이 정말 좋으면 일본은 외교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또 결국에는 다카이치가 시진핑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본의 자존심을 엄청 깎아먹는 최악의 그림으로 사태가 이 발언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수습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은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에는 능력 부족으로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한 다카이치가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이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이 발언 직후 중국 영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카이치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사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수준의 원시적이고 끔찍한 말로 항의한 것에 더해 중국 정부 역시 즉시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여행과 유학 경고를 내렸고 또 일본으로 가는 모든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비용을 무료로 해주며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가지 말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지도하고 있는 데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가 일본의 직접적인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이건 일본에게 전혀 득이 없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말 타이밍이 안 좋은 것이 올해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 80주년을 기리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의 각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그 유명한 난징 사태를 비롯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 땅에서 저지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끔찍한 짓들에 대해 영화도 개봉하고 각종 커다란 행사들을 개최하며 지금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뜬금없이 다카이치는 아무런 계획이나 그 뒷수습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태로 그런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 발언 직후인 지난 14일 중국 정부가 올린 발표입니다. 일본 쪽에서 번역해서 올린 것인데 대략 일본이 중국에게 도발을 하게 되면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들로 인해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와 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발표라는 점입니다. 보통 중국은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 가급적 천천히, 그리고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대국적으로 무게 있게 움직이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동네 뒷골목에서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벌써 웃돌이 바지 다 벗고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기 직전의 그런 상황처럼 평소 중국과는 매우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난 이유는 물론 그게 너무도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지난 우리나라 경주 에이펙 때 그때 시진핑이 일본하고 잘 지내보려고 일본에게 수산물 수입 재개 제한과 그 외 여러 가지 외교적 친화 제스처 등 직접 다가가며 관계를 좀 좋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행사에서 다카이치는 트럼프 뽕에 취해 중국을 엄청 무시했고, 또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발언까지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로 일본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도 중국은 곧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도 콕 집어서 일본 대표와는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굉장히 이례적인 브리핑을 했을 정도로 중국은 이번 실언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보면 이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또는 마침 좀 앉아서 쉬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강력한 로우킥을 때려준 것처럼, 최근 안 그래도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너무도 나빠 시진핑을 향해 이런저런 비난의 화살이 올려던 차, 마침 중일전쟁 80주년이라 일본의 전쟁 범죄를 다시 크게 부각시키며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일본에 대한 분노로 돌리고 있던 차에 너무도 고맙게 다카이치가 정말 뜬금없이 그 불에다가 옥탄가 500짜리 고급 휘발유를 끼얹어 덕분에 지금 중국 안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 들불처럼 국가 전체에서 활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중국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건 화가 나는 것 동시에 아주 고마운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최근에는 너무도 당황한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마음을 돌리려고 납작 엎드려서 쩔쩔매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 베이징에서 공개한 중국과 일본 외교 대표의 모습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혼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류진숭 중국 아주 국장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혼나고 있는 왼쪽 사람이 바로 가나이 마사야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입니다. 그냥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 자막이 보이고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보여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는데, 어찌된 게 이번 중국 일본 외교 사태에서는 그의 모습을 코끝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혼돈과 관세의 신이자 한국 미사일 사거리와 핵잠의 아버지이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 다카이치가 저렇게 생각 없이 날뛰는 것도 사실 다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믿고 저렇게 설치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이쯤 되면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 같은 거래서 일본 편을 들어주며 중국을 강하게 때려주면서 일본 길을 살려주는 게 정상인데, 어찌된 게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얼마 전 그 역대급 5,500억 달러짜리 관세 계약서에 일본이 사인을 하는 순간 이제 트럼프는 일본에게 볼일을 다 받기 때문인 반면, 시진핑과 트럼프는 요즘 너무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며 많은 일들을 함께 해야 할 그런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어 트럼프는 이 중국 일본 싸움에서 이제 일본 편을 들어주지를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상황을 슬슬 깨닫게 된 다카이치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절대로 무난하게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일으켜 버렸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 혼자 중국을 상대하며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텐데, 예전에 우리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그리고 지난 2차 대전 중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니까 한국이 저렇게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대단한 양심과 기계로 이번 중국과의 문제도 앞으로 중국이 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절대로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아주 강경하게 해서 잘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다 건너에서 팝콘 먹으며 지켜보겠습니다.
이시바 아저씨 드물게 괜찮은 일본 총리였고 사람도 참 반듯하고 좋았었는데 그런 괜찮은 사람은 또 너무 빨리 내려가 버리고 일본이 다시 또 일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진짜 요즘 일본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보여.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러니까 옆나라 한국이 전 세계 무기의 엑스포나 다름이 없는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며 실력으로 기존 유럽의 최강자인 독일까지 꺾고 폴란드에게 전 세계 단일 물량으로는 최다인 무려 1000대의 K2 전차를 수출하고 불바타 K9도 212대나 수출한 데다 요즘 정말 잘나가는 K239 천무까지 거의 300대 가까이 일괄 계약한 것에 더해 FA50까지 수출한 데다 그 외 또 호주와 사우디 그리고 UAE에서도 엄청난 양의 한국 무기들을 수출하며 지금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자 방산 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또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는 KF-21 개발까지 한 방에 성공해버리고 또 우리 기분파 트럼프 원께서 이번 에이펙 방문 선물로 이제는 핵잠에다 핵연료 재처리까지 연달아 승인을 해버린 것 외 말하면 입만 아픈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의 초호황까지 지금 한국에서는 시급 500만 원을 줘도 주막마다 주모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인 상황에서 그나마 옛날 옛적 최강의 해군을 가졌던 일본 입장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챙길 수 있었던 계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난 8월 일본이 호주와 맺은 구축함 사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으로 총 11척의 최신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 기술을 품은 모가미급 호위함을 호주 해군에게 납품하는 커다란 계약이자 정말 길고도 긴 가뭄 끝에 한번 시원하게 내려준 소나기와도 같은 일본 방산 수출의 최대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아주 잠깐 이 사업에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일본이 호주를 위해 건조하는 이 첨단 호위함은 호주에 있는 핸더슨 조선소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더슨 조선소는 오스탈이라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오스탈을 지금 한국의 한화오션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벌써 오스탈 지분의 10% 가까이를 매수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10%를 더 매수하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한화오션은 총 20%의 지분을 가져 이 오스탈의 최대 주주, 즉 주인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미국의 우방국에서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매우 민감한 무기를 제작하는 경우 보안이 민감한 무기 관련 기술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승인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게 올인하기로 결심한 미국은 이미 지난 6월 한화의 오스탈 지분 보유를 최대 100%까지 사전 승인을 해준 상황이어서 현재 한화가 목표하고 있는 20% 지분 보유는 매우 순조롭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굳이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상황은 정말로 난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설계한 군함이자 일본의 최신 해군 기술을 모두 다 때려박은 이 함선을 한국이 소유한 조선소에서 한국이 건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 같은 건 차치하고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기술 유출입니다. 일본 해군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앞서도 말했듯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장 최신형 전함으로 특히 대잠전과 기뢰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각종 최신형 레이더와 센서들이 총집합된 일본 해군의 최신형 첨단 해상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우리 기술자들이 일부러 눈을 감고 건조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설계도를 봐야만 하고 또 아무리 퇴근하면 기억에서 모든 걸 다 잊으려고 해도 그 선박의 마지막 볼트 하나까지 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얼마큼 어디에 들어갔고 또 이 호위함의 가장 큰 강점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정말 너무도 원치 않아도 현재 일본이 가진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 기술이라는 이 호위함의
호위함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수밖에 없어. 일본은 지금 이 한화의 오스탈 인수 소식에 너무도 당황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호위함 건조에 관한 모든 과정과 일정에 대해 한국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엔진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동네 카센터에 가서 만약 거기 사장님께서 이거 3일 걸립니다, 차 놓고 가세요 하면 군말 없이 차 놓고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차가 그 카센터에 입고된 이상 이제 카센터 사장님이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오션은 그 카센터 사장님인 정도가 아니라 그 카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은 호주에게 호위함을 수출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그 호위함의 모든 첨단 기술들을 물론 우리는 절대로 관심이 없지만 한국에게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 건조와 관련된 전 과정과 그 일정 그리고 마감 퀄리티까지도 모두 한국에게 일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이 오스타를 인수를 하게 되면 대략 5년 전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과 너무 격차가 벌어져 버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차이, 그 중에서 그나마 일본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바로 해군 군사력에서도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이번에 한국이 일본의 호위함을 건조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오스탈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한화는 이제 단지 호주 군함들 뿐만 아니라 오스탈이 미국에 두고 있는 다른 조선소들도 함께 운영하게 되어 앞으로 일본 군함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국과 캐나다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의 전함들을 모두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잘 알려진 한화의 미 해군 군함 수리 소식 외에도 한화는 조용히 얼마 전 이미 영국과 캐나다의 군함 수리도 수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영국 해군의 호위함인 HMS 리치먼드호의 수리를 수주해 이미 성공적으로 수리를 마쳐 영국 해군에게 인도를 했고 또 9월에도 캐나다의 초계함인 HMCS 맥스 베네이스호 역시 수주를 해 이미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물론 이 두 함정 모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해서 인도를 한 경우이지만 오스탈 인수가 마무리가 될 경우 이제는 굳이 멀리 한국까지 올 필요도 없이 미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또는 나중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조선소에서 말하자면 전세계 모든 군함을 다 수리하고 건조하는 전세계 군함 시장의 월마트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현재 한화오션입니다. 아마 대략 5년 정도 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항모들을 수리하고 나아가 건조하는 날까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미국에는 더 이상 그 항모들을 수리하거나 건조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항모들은 관리를 계속 해야만 하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군함 수리 관련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들을 세계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래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곳이 사실 우리나라 딱 한 곳밖에 없을 것인데 더해 우리는 이미 미국은 물론 영국 등 우방들의 군함을 수도 없이 관리를 해왔을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모까지 맡아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의 글로벌 군사 선박 시장 장악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사실 뭐 자기들끼리 혼자 긴장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선박 수주율 1위 중국 뭐 이런 헤드라인이 가끔 올라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냥 양으로만 보면 중국이 더 많은 수주를 하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이 각각 수주하는 선박의 종류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전략은 낮은 품질, 낮은 가격입니다. 중국이 품질을 낮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일관되게 낮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략은 고품질, 고부가 가치 전략입니다. 중국이 수주했다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그렇게 필요 없는 그냥 일반 선박들이 거의 다입니다. 반면 한국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쉐빙선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건조 기술을 요하는 고가치 특수선들이 대부분이며 당연히 그 가격도 말하자면 소나타하고 람보르기니의 차이처럼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량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낮은 가격 그 한 가지로 승부하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낮기 때문인 반면 한국은 그 마진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특수선들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두어 곳밖에 없는 데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은 물론 건조 속도도 가장 빠르고 또 이후 AS 서비스도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은 항상 3년치, 5년치 일감들이 밀려 있습니다.
중국은 그 정도 급의 선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명 설계 통합 능력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철판을 땜질해 가지고 이어붙여서 물에 뜨게 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선박의 엔진, 각종 배관과 냉각 시스템, 또 전기 및 특정 해양 상황에서의 무게 중심 유지와 파도의 반동 흡수 시스템 외에 대략 수백에서 수천 가지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깔끔하게 통합해서 천의 무봉 매끄럽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급 능력이 중국 선박 업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중국의 그 물량 공세 싼마이 선박 수주 사업 전략은 한국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 세계 선박 시장들도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져서 아래로는 중국이 만들고 있는 그 저렴한 선박들은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저렴한 인건비와 건조비로 훨씬 더 치열해질 예정인 반면, 위쪽으로는 이제 새로운 최첨단 신기술들이 더욱 많이 도입되며 점점 더 복잡하고 섬세하며 그래서 만들기 매우 어려운 고급 선박들이 세계 물류와 방산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물량 면에서도 이제 오스타까지 인수해버리면 세계 1위 선박 업체로 올라서게 되는 것에 더해 특히 그 압도적 기술력 면에서도 LNG선이면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아니면 최첨단 구축함이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 1위 조선 강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2위와의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며 그냥 넘사벽 조선 강국이 될 것이 현재 너무도 자명해 보여 고대부터 삼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었으며 바다에서 나는 건 미역부터 개불까지 모든 걸 먹었던 원조 해양 강국이자, 무엇보다 외계인이 분명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먼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뤄가고 있는 이 모든 눈부신 성과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전 세계에는 대략 20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넘어 그게 뭐든 1등 못하면 대역죄인처럼 여기는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살벌한 글로벌 세계에서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싸움이 아니, 그러니까 만약 이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막 집에 엄마가 빌 게이츠고 아빠가 젠슨 황에다 할아버지가 워렌 버핏일 정도로 무지막지한 부잣집이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막 우리 최홍만 형님처럼 천하장사로 태어나 옆 동네 짱들 핵꿀밤 때려주며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전국구 고등학교에서 주먹으로 짱 먹을 정도로 싸움을 미친듯이 잘하거나, 또는 차은우처럼 짜증나게 생긴 데다 거기다 양심도 없이 춤에다 노래까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심지어 옷까지 잘 입어 학교 끝날 때마다 동네 여고 학생들이 꽃 들고 서 있는 뭐 그 정도 넘사벽의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IQ가 대략 500 정도 되어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지 다들 정말 너무 심하고 세고 강한 이 지구 고등학교에서 인사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처럼 우리나라의 땅에 거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중국, 인도처럼 무려 14억 명이 넘는 인력과 병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 강대국 레이스를 무려 300년도 훨씬 전 가장 먼저 시작해서, 말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베이스도 제대로 구축 못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벌써 전 세계 여기저기에다가 멀티를 수십 개나 구축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미네랄과 돈을 잔뜩 모은 상태인 것에 더해 또 이미 무기들도 333 업그레이드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돈과 힘 그리고 기술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에서 이 21세기를 시작한 유럽의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는 지난 역사를 보면 잘 알겠지만 전쟁과 약탈이 일상이었던 그 야만의 시기를 기적적으로 버텨내며 일단 우선은 살아남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괴물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에서 전세계 강대국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특히 우리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현재 70년 전 자국 안방에서 3년 동안 치러진 세계 3차 대전 때문에 멀쩡히 서 있는 건물 한 채 없이 나라 전체가 그냥 자갈밭이었던 나라. 그 많던 산은 모두 민둥산이 되었으며 그 작은 나라마저도 두동강이 나버린 1인당 GDP 2달러짜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조차 사치였던 그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 6위로 올라섰습니다. 진짜 이건 나중에 언제 친한 외계인이 놀러와서 같이 삼겹살에 술 먹으며 우리 지구에는 이런 나라가 있다고 말해주면 지구인들은 이게 뻥이 너무 심한 게 탈이라는 그런 타박을 들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지만 너무도 말이 안 되는 무슨 애기들 만화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적의 스토리를 계속 써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는 US 뉴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가 유명한 이유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순위를 매겨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US 뉴스에서 발표한 전 세계 탑 20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국가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보통 GDP 또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로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 10위 전으로 랭킹이 되고는 하지만 그건 마치 앞서 본 그 지구 고등학교에서 집의 재력만 보고 학생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이치로 그래서 만약 싸움으로만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는 정규 5등입니다. 게다가 그냥 땅에서만 싸울 거라면 그때는 또 4위. 그것도 앞 4명 모두 우리보다 덩치가 약 100배 정도 큰 괴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작은 애 한 명이 그 괴물들과 비등비등한 정도의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 US 뉴스에서 소개한 강대국 순위는 경제력, 군사력, 국제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등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낸 순위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순위 집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순위에 따르면 이제는 프랑스도 우리 뒤에 있고 일본은 저 뒤 8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순위에 올라온 각각의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뽑힌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그 선정 이유를 그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커다란 경제적 성장을 이유로 꼽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전략적 영향력과 무엇보다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5위 독일의 경우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첨단 기술력과 탄탄한 산업을 꼽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운영 중이신 우리 사우디의 경우 당연히 기름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 영향력을 선정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정 이유를 보면 기술의 혁신과 군사력 그리고 압도적인 문화적 영향력으로 다른 국가들처럼 그냥 경제, 군사, 외교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에다 또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서로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며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우디처럼 엄청난 기름이 있는 것도 아니면 중국처럼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것도 또는 러시아처럼 그냥 그 엄청난 땅덩어리와 자원에다 소련 시절부터 물려받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도 아니고 오직 뛰어난 머리와 성실함으로 이뤄낸 기술 혁신의 연속과 또 나라 사이즈만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미친 수준의 군사력에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나라도 없는 압도적 수준의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매우 독특한 강점들을 이 작은 나라에 모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엄청난 크기의 땅이나 자원, 인구 아니면 영국, 프랑스처럼 남들보다 300년 넘게 먼저 축적해온 힘이 그 바탕인데 우리나라는 그 힘의 비밀이자 원천이 다시 말하면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람입니다. 한국인들. 즉 그 소수의 사람들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직접 이뤄낸 것들이며 게다가 또 기술 혁신과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모두 이 살인적인 경쟁이 가득한 글로벌 무대에서 전부 다 그 괴물 같은 기존 강대국들과 경쟁하며 순전히 실력으로 최상위 순위까지 뚫고 올라와 버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지구 고등학교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는 것은 당근 기본이고 거기다가 누구보다 늦게까지 노력하는 찐 노력파에다 또 싸움 또한 정교 짱도 제일 친구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잘하는 것에 더해 치사하게 거기다가 잘생기고 춤 노래까지 잘하며 스타일까지 그냥 넘사벽으로 좋아 인기 최고인 그런 일종의 사기캐 같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뉴욕은 전 세계의 축약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보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와글와글 도로를 메우고 있는 것은 물론 또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서로 홍보하고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단지 기업들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문화가 서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일종의 문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뉴욕에서 어떤 것이 뜨고 성공했다면 그건 단지 미국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눈높이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았으며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일종의 가장 신뢰 높은 지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본 경제 규모나 군사력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적인 강력함 말고도 우리는 K-팝이나 K-뷰티와 같은 일종의 문화적 강력함, 즉 소프트 파워 영향력 또한 정말 무시무시한데 뉴욕은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 만큼 올해 그 유명한 미슐린 스타를 받은 최고의 레스토랑이 총 72곳이나 있는데 놀랍게도 그중 무려 11개가 다 한식당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프랑스 식당도 9곳밖에 없고 이탈리아 식당도 단 한 곳밖에 없는데도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한식당이 무려 11곳이나 미슐린 스타를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제는 뭐가 남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도 한국 음악이고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다들 한국 화장품 구입해서 한국식 화장법을 배워 하는 게 열풍이고 뭐 우리 음식이야 이게 맛도 건강도 너무 뛰어나 사실 너무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한식마저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 자원으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면 경제, 또 군사력이면 군사력, 아니면 첨단 기술력이면 또 기술력, 그리고 우리 위쪽 친척들 보면 또 똘끼면 똘끼. 정말 이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많은 재능들과 매력이 몰빵되어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느껴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세상 모두가 다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새삼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면서도 무엇보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느껴왔지만 먼 훗날 다시 태어난다면 저쪽 세상 환생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꼭 이 한국 땅에서 다시 또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땅 생긴 것부터 음식, 그리고 그 지랄맞은 날씨에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한글까지 나에겐 그 무엇 하나 최고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그런 순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순위가 6위가 아니라 60이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그 엄청난 자부심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년 US 뉴스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대략 4위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 너무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잘하면 정말 그렇게도 될 것처럼 보이는 요즘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공포가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높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가 대략 3년 전으로 다시 유럽의 다른 국가를 침공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걸 저 포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에이 설마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키겠어? 또는 지난번 보니까 잘 싸우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러시아가 이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남아 있겠어? 하며 러시아 재침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의 정보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거의 가능성도 없는 가설을 붙잡고 저렇게 호들갑일 리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향후 3년 내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러시아는 폴란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 지정학적 상황으로 볼 때 어째서 그게 거의 필연에 가까운 사건인지에 대해 해외 유명 언론사들의 분석 기사들을 종합해서 알아보고 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원 상황을 보면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얼마나 패닉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거의 오픈런 수준으로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더 많이 더 빨리 구입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가 유럽 재침공을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건 크게 푸틴이라는 사람의 사상과 지금 러시아의 상황, 그리고 끝으로 최근까지 치러지고 있던 우크라이나전의 교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뭐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푸틴은 자신을 황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인 약 22년, 여기다가 사실상 실권자였던 총리 재임 기간 4년까지 포함하면 그는 약 26년간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의 권좌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황제로 인지해도 될 만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그가 실제로 자신을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또는 소련의 서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자리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자신을 표트르 대제, 즉 러시아 제국을 확장했던 차르 황제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의 목표는 단순히 러시아 내에서 최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닌 과거 러시아 황제처럼, 그리고 과거 소련의 영광처럼 서쪽 유럽을 향해 러시아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며, 이런 그의 사상은 그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 대한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나라들은 러시아가 잠시 잃어버린 영토이자 또 그래서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영토들로 표현하며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런 야심은 절대로 협상이나 외교적 방법이 아닌 오직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신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경제 체질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경제 체질이 아닌 전시 경제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린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있어 다른 모든 산업이 망가져도 그 에너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라가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국가 예산의 약 40% 가까이를 모두 다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닌 그것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지금 러시아에서는 과거 2차 대전 피크 시기 때처럼 지난 2년간 군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가동되면서 현재 탱크, 포탄,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을 서유럽 전체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난 3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길게는 70년 묵은 또는 40년 묵은 기존 무기들을 모두 깔끔하게 다 소진해버렸고, 이제는 그 자리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형 무기들로 엄청나게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금 커튼 뒤에서 정말 소리 없이 부지런히 어떤 거대한 전쟁을 위한 재장전 중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소위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서게 되면 그 거대한 군수 공장들이 멈추는 순간 그 나라의 경제 또한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고 멈추게 되며, 우선 실업과 함께 경제 위기가 오고, 또 그래서 지도자의 인기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전시 경제 체제에 올인하며 들어선 푸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이어져서 이 경제 체제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러시아가 추가로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현실 근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뭐 그런 표면적인 사건만이 아닌, 지난 1949년 점점 거대해지고 있던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나토와 러시아가 처음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즉 지난 75년 동안 서로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는 않고 덩치만 키우고 날만 갈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러시아 쪽에서 먼저 칼을 뽑아 진검 승부를 걸어온 경우인데,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력과 군사력을 테스트해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토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무려 32개국의 나라들이 똘똘 뭉쳐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러시아가 실제로 쳐들어오게 되자 서로 눈치만 보며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유럽 침공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그 앞동네 우크라이나가 박살이 나는 동안 대부분 소극적인 경제 및 무기 지원만 했을 뿐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는 현실을 러시아가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 역시, 물론 바이든 때 나토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을 설득하며 제일 앞에서 러시아 타도를 외치기는 했지만, 사실 본인들 역시 결정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깊숙이 발을 담그려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전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이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나토국들과의 관계까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
국가들을 침공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지금 러시아는 전시 경제 체제로 들어섰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각종 군수 공장들을 돌리며 지금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이름을 가진 글로벌 언론사인 알자지라에서 최근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빠르면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는 러시아는 다시금 충분한 병력과 이번 우크라이나 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어 아마 그즈음 거의 확실하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있는 유럽 침공에 있어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인 수바우키 회랑 인근을 공격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 침공이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바우키 회랑은 만약 러시아가 이 100km 남짓되는 지역을 먼저 장악해버리게 되면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육로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려 독일이나 프랑스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회랑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 서쪽에 있는 자국당 칼리닝그라드와 동쪽의 우군 벨라루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적 요충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 정치 언론사 폴리티코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최근까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나게 사간 폴란드가 그 무기들 대부분을 몰빵해서 지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지금 유럽 국가들은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폴란드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구입한 것이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전차와 자주포를 1,000몇백 대씩 구입하는 전무후무한 방산 쇼핑을 했을 때 주변국들에서는 그걸 보며 너무 지나치다며 비웃거나 일부 조롱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고 즉 이제 미국의 우산은 없으며 또 자기들 나토의 결속력도 사실 매우 헐겁고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침공받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커다란 불안감에 쌓여 지금 유럽에서는 재무장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유럽 국가들에게는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써 올해부터 국방비를 이전에는 GDP의 1%에서 2%를 쓰던 것을 현재는 모두 거의 3%에서 4%까지 올린 상황이고 또 폴란드는 이미 4.7%를 넘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7%대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돈이 아닌 무장 속도입니다. 지금부터 3년간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처럼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서지 않는 한 무기 생산 속도는 턱없이 느리고 부족합니다. 유럽 당은 30년 전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른바 평화 배당금에 취해 있던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전쟁이 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들은 그 피같은 국방비를 대폭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사실상 그 평화 덕분에 굉장히 큰 여윳돈이 생겨 지난 30년간 매우 넉넉하고 여유롭게 예산을 사용하며 군비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종 군수 공장들도 모두 문을 닫고 그나마 해외 수출을 꽤 하는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곳들만 계속 운영되며 무기 개발을 이어왔는데 문제는 그런 라인메탈조차도 대량 생산 라인이 거의 없어서 지난 냉전 때에는 1년에 수백 대의 전차를 찍어냈지만 이제는 거의 수공업 수준으로 1년에 50대 정도 찍어내는 수준으로 이런 상황은 유럽 방산 강국 독일 외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 모든 유럽 국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장인이 명품을 만들듯 작은 시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부품 공장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아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공급되는 부품들을 받아다가 세워라 내워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금 만약 독일의 전차를 100대를 주문한다면 빠르면 5년 또는 7년 후쯤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유럽의 방산 공장 속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 다시 또 산업을 일으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되물을 수 있는데 그건 마치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서 반도체가 미친듯이 잘 나가니까 우리도 빨리 반도체 공장 지어서 그 시장을 따라잡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부 차원에서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우릴 따라잡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중국 또한 지난 10년 넘게 그 엄청난 돈에다가 인력까지 갈아 넣었지만 아직도 우리 한참 뒤에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 지금부터 빠르게 군수 공장들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모아 제대로 그 생산 라인을 돌려보려고 해도 아마 빨라도 10년은 있어야 정말 운이 좋으면 우리 절반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 뒤처졌고, 그래서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건 마치 이미 불이 꺼져 다 식어버린 용광로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노력과도 같을 정도로 어려운 건 둘째치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우리 위쪽 미친 형님 덕분에 지난 70년 동안 군수 공장에 불을 끈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어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쉬지 않고 무기 개량과 기술 개발까지 이어오고 있어 이제는 거의 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웬만한 무기들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마치 나라 전체가 거대한 살아있는 군수 공장일 정도인데다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철을 생산하는 것부터 가장 복잡한 최첨단 기술까지 그 모든 걸 우리나라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해버리는 엄청난 수직 계열화된 무기 생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스타에서 오퍼레이션 C-월 치트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미친 속도로 육해공 모든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폴란드가 K2와 K9을 주문했을 때도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땅에다가 인도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다른 무기 주문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생산해서 납기를 할 수 있는, 사실상 근대 산업의 속도의 기준으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방산 24시 종합 백화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까지는 폴란드를 보고 너무 지나치다며 또는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에 베팅했다며 비웃고 조롱하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서 진작부터 한국에게 올인하여 이미 벌써 막강한 전차와 자주포 군단, 게다가 공군력까지 갖추게 된 폴란드를 보며 부러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너무 늦기 전에 하루빨리 서둘러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금 전 세계로부터 우리 무기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유럽에서만 한국 무기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페루와 같은 남미에서도 K2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동에서는 이쪽 형님들이 워낙 손이 크다 보니 단순히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 어쩌면 조만간 주문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어 우리가 자랑하던 그 번개 같은 새벽 배송 일정에도 이제 슬슬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침공 전망은 물론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현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덕에 엄청난 특수를 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아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러시아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생활 필수품 등 수많은 교육품들이 필요한 그들 상황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러시아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무기 때문에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러시아 또한 무기 외 모든 이유로 인해 어쩌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필요로 하며 또 가장 절실하게 절대로 우리 손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장전하며 대립하고 있는 유럽과 러시아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나라이자, 그 외 남미나 중동 국가들 또한 가장 찾고 있는 나라이며, 또한 지금 미국이 가장 기대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심지어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또한 서로 갑자기 막 우리에게 친한 척을 하며 가깝게 지내려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세계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70년 우리가 수많은 밤을 피땀에 눈물을 흘리며 견디며 지내온 그 고난의 세월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하며, 부디 우리나라의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과 위상이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지고 오래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